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쇼펜하우어 하면 보통 우리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고 있죠. 예, 물론 그 쇼펜하우어는 그 회의론적인 그런 철학자로 유명하지만 또 많은 작가나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런 철학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쇼펜하우어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많이 침울해 있고 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 염세주의 철학의 대가인 쇼펜하우어와 또 가장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 작가 토마스 베르나르트, 같은 독일어권 국가인 오스트리아 작가인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지금 이제 이 사진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보통 이 사진이 많습니다. 젊을 때 사진보다는 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살았던 그 당시에 철학자 우리 헤겔 알죠? 이 헤겔의 관념론에 정면으로 반박한, 반대한 그런 철학자, 이렇게 우리가 또 보통 알고 있는 사람이 쇼펜하우어입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 이름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 쇼펜하우어의 대표작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글이 나중에 실존 철학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로이트의 심리학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베를린 대학을 다녔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하고 나서 예나 대학에서 그 낭만주의가 용성했던 예나 알죠? 예나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바이마르에서 생활하면서 괴테와 함께 여러 가지 철학적 주제를 놓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지만 가장 중요한 대표작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면 보통 삶의 의지, 어떤 포기나 체념과는 반대되는 단어가 의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책 제목과는 달리 또 내용을 읽어보면 조금 굉장히 이제 절망적이고 막 그런 내용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를린 대학에서 이분이 잠깐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집거에 들어갑니다. 은둔 생활을. 그래서 생애 말년에는 그 자기가 쓴 글 대부분을 이제 마무리 손질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가 세 번째 판까지 개정판이 나왔고 또 윤리학이라는 또 이름을 바꿔서 재판이 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분의 이제 제가 젊을 적 사진도 찾아봤는데 자 보세요. 나이 들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죠 얼굴이. 젊을 때가 아무래도 좀 더 생기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다른 사진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쭉 보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방금 봤던 그 말년의 사진과 이 젊었을 때 사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중년의 사진이라든지 이제 옛날 분이 되다 보니까 그 초상화라든지 이런 거는 몇 개 있어도 그 다양한 사진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그 텍스트에서는
이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토마스 베른하르트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쇼펜하우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쇼펜하우어에 대한 내용을 몇 개 찾아봤습니다. 자,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가 아무래도 유명하니까 이 작품과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들어볼까요? 니체는 어떤 사람의 철학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 결정한다고 말을 했죠. 딱 이 말이 쇼펜하우어에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는 바로 쇼펜하우어의 우울증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양반 병적으로 아주 우울증이 심했는데요.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해요. 그의 아버지는 자살로 죽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이 양반 의심도 아주 많았어요. 불이 날까봐 2층에서는 잠을 안 잤고 이발사한테 면도도 맡기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침대만 너무 이제 이런 거 보면 성격이 굉장히 뭐 지금 뭐 나이 든 얼굴이지만 얼굴도 굉장히 예민해 보이죠. 예. 그래서 우울증과 의심 저는 뭐 불면증은 좀 있습니다. 우울증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예민한 사람들이 저도 조금 성격이 꼼꼼하고 예민하다 보니까 나이 드니까 불면증이 와요. 그래서 이런 성향이 이제 아무래도 나이 들어서 혹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은 이렇게 이제 조금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죠. 마태는 항상 권총을 두고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정컨대 약간의 조현형 증상도 있는 것 같아요. 시대에 뒤떨어진 이상한 옷을 입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다니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헤겔을 아주 싫어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했죠.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 헤겔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람입니다. 헤겔이 그 당시에 좀 더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헤겔 때문에 또 좀 저희가 정신적 피해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르던 개 이름을 헤겔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자기 개를 이 사람이 여자보다 개를 더 좋아했어요. 자, 물론 여자한테 아마 뭐 어떤 계기로 아마 뭐 배신을 당했든지 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를 멀리하면서 개를 키우는데 지금으로 치면 우리 이제 반려견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개 이름을 헤겔이라고 했답니다. 개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헤겔놈 새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나 봐요.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아무튼 좀 특이한 양반이죠. 하지만 그의 철학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헤겔이 메이저급이라면 쇼펜하우어는 마이너급으로 평가되긴 합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헤겔보다는 쇼펜하우어가 훨씬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왜 매력적인지 그의 주저인 의지와 표상으로부터의 세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사실은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찾다가 좀 요약해 놓은 내용 그렇게 길지 않은 한 15분 정도 분량이라서 한번 들어봅시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이 칸트의 계승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서재에 칸트의 초상화를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를 이해하려면 먼저 칸트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이 이야기는 하도 많이 해서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지금 내 앞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부터 감각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사과의 이미지로 떠올리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사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이 사과는 사실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일 뿐이죠. 내 앞에 무언가의 시각 정보가 내 눈으로 들어와서 두뇌가 이것을 사과의 이미지로 해석한 것일 뿐이에요. 즉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은 단지 나의 브레인이 감각 정보를 처리해서 나타난 것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현상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것을 칸트는 물 자체라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칸트가 이렇게 물 자체와 현상계를 나눈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우리의 두뇌가 해석한 현상의 세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두뇌가 해석한 이것이 바로 표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그렇죠.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뭐 이런 말도 하지만 물론 이제 여기서와는 의미는 다르지만
어쨌든 자기의 두뇌 속에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표상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이다 이 말이죠.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것 이상으로 확실한 진리는 없다. 이렇듯 칸트가 물 자체와 현상계를 기껏 구분해 놨는데 사기꾼들이 나타나서 자꾸 이걸 합치려는 겁니다. 피테는 이걸 자아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여기에 반대해서 쉘링은 이걸 자연 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그리고 나오죠. 헤겔은 변증법이니 절대자니 뭐니 하면서 짬뽕해서 이걸 절대 정신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물 자체와 현상계를 나눈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물 자체와 현상계를 합치려는 것은 세계는 나의 표상이라는 걸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피테, 쉘링, 헤겔은 헛소리만 늘어놓는 사기꾼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의 관념론은 사람들을 속이는 하나의 거대한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말 그대로 관념론입니다. 관념, 그죠? 예, 독일어로 이데라 하죠. 그래서 나타나는 에어샤이눈, 우리 독일어로 현상, 뭐 출현 현상인데 관념론이니까 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쇼펜하우어는 당시에 명성이 자제했던 헤겔이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를린 대학에 시간 강사로 있을 때 일부러 헤겔의 강의 시간과 똑같은 시간에 자신의 강의를 개설해요. 헤겔의 수강생들이 다 자기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착각이죠. 그런데 웬걸 인지도는 그 당시에 해결이 훨씬 더 인지도가 높았으니까죠. 예. 헤겔의 강의에는 수백 명의 수강생들이 몰렸지만 자신의 강의에는 서너 명밖에 오지 않는 겁니다. 열받은 쇼펜하우어는 헤겔을 계속 비난하면서 다녔는데요. 하지만 듣는 헤겔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시간 강사 중에 또랑이 하나 왔나 보다 했겠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열받아서 한 학기 강의하고 그만두었어요. 그렇다면 한성격합니다. 그죠? 예. 쇼펜하우어는 왜 그토록 헤겔을 미워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머리로 대표되는 이성의 영역, 심장으로 대표되는 의지의 영역, 위장으로 대표되는 욕망의 영역입니다. 이것들의 결정체가 바로 학문, 종교, 예술, 진선미죠. 그런데 플라톤은 훌륭한 인간이란 이성이 의지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1등, 의지가 2등, 욕망이 3등이라는 거죠. 근대까지의 서양 철학 전체는 사실 이러한 구도 속에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서양 철학의 전통을 받아들여 헤겔은 이성을 통해서 물 자체와 현상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성이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 절대 정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성을 통해서 욕망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욕망이 이성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까? 그러신 분 있어요? 글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대다수의 사람은 날뛰는 욕망을 이성이 통제하지 못하죠.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건 아니죠. 그 욕망을 우리가 통제하니까 지금 이런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고 이걸 통제 못하면 이제 야만적인 원시 시대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온갖 그 배륜적인 범죄라든지 그죠? 그런 그 뉴스나 이런 걸 볼 때 그 욕망을 통제 못한 그런 경우가 이제 그런 범죄 행위로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 그죠? 지금은 우리가 어쨌든 어느 정도 통제를 하니까 지금 이런 현대 사회가 지탱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성이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성은 욕망을 뒤따라가기 바빠요. 이성은 욕망이 사고친 걸 뒤따라가면서 사고가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거나 변명해주기 바쁜 겁니다. 이성이라는 마부가 의지를 통해서 욕망이라는 말을 통제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은 지멋대로 날뛰고 이성은 욕망에 매달려서 끌려가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른 뭐 게임이나 놀이나 다른 쪽을 통해서 그 욕망을 분출하고 이제 스트레스를 풀고 이렇게 하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욕망 그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에 대한 어떤 뭐 그 여자를 범하고 싶다 그런 욕망을 주체 못하고 그 여자를 범해버리면 이제 강간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감옥 가야 되고. 그래서 그걸 통제하면서 다른 쪽으로 그 욕망을 해소하고 이렇게 해가 이제 자기가 그런 어떤 야만의 나라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성으로 우리가 조절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사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이전에 이런 영화 존재라는 작품이 겁니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욕망이 뭐냐?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칸트는 물 자체와 현상계를 나누었다고 했죠. 우리가 보는 세계는 현상계일 뿐이며 물 자체를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현상계는 쇼펜하우어에게는 표상이에요. 이 말은 결국 세계는 나의 표상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물 자체는 뭐냐? 칸트는 그것을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주저가 바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의지는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때 의지는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본 그 말, 독일어로 빌레라죠. 빌레. 영어의 will하고 비슷한 단어죠. 지멋대로 날뛰는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욕망이기도 하고 인간이라는 종 전체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즉 인간의 표상의 배후에서 인간을 조종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욕망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쇼펜하우어의 욕망 개념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개념과 거의 비슷해요. 도킨스에 의하면 인간은 유전자를 실어 나르는 기계일 뿐이죠. 철학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물질과 정신 중에 어느 것이 실체냐 하는 것이에요. 즉 나라는 인간의 주인은 나의 몸이냐 나의 마음이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킨스의 주장은 나의 주인은 나의 몸도 마음도 아닌 내 몸 안에 있는 유전자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욕망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유전자의 욕망에 따라 행위를 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천적인 그죠? 우리가 뭐 어떤 부모면 어떤 자식이 있다 뭐랄까 그 부모 빼다 박았네. 그러니까 유전자죠 결국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도킨스의 입장은 또 그렇습니다. 유전자가 정신이나 어떤 육체보다는 유전자가 결정한다. 결정적인 요소다. 그렇다면 나의 유전자의 욕망은 뭐냐? 그것은 당연히 생존을 위한 욕망이에요. 동물적인 거죠. 그런데 모든 생명체는 유한하죠. 인간은 언젠간 죽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택한 전략은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겁니다. 유전자 동물로 치면 번식욕이죠. 그죠? 자기의 자기와 닮은 복제된 세대를 후세에 물려주는 거, 그죠? 를 다음 세대로 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영생을 꿈꿉니다. 유전자는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켜요. 자신을 실어 나르는 사람과 같은 개별자의 희생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자신의 영생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예시를 듭니다. 남태평양에 사는 큰 거북이는 짝짓기철에 모래 속에 알을 낳기 위해서 해안가를 오르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백 마리씩 죽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거북이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까지 알을 낳으러 해안가를 오르는 걸까요? 당연히 알을 낳기 위해서겠죠. 그렇죠?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또 누에나방은 생식기는 있지만 입이 없어요. 그래서 짝짓기를 하고 나면 먹지를 못해서 그냥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에나방은 왜 태어난 걸까요? 그것은 짝짓기를 하고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북이나 누에나방은 단지 유전자를 전달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가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18세가 되면 2세를 만들 준비가 되고 그 이후로는 신체가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인간의 이제 태생적인 원래는 그런 본능인데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성향이 심해졌지만 이제는 애 안 낳으려죠. 2세를 그죠? 키우기 힘들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다자녀의 아빠고 늦둥이가 있습니다. 3명인데 지금 후회가 막급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걸 떠나서 또 키우는 과정에서 물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즐거움보다는
스트레스나 또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고통, 온갖 근심, 걱정 이런 게 더 많습니다. 사람이 팍팍 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시간도 부족하고. 저도 지금 이제 50대 중반인데 지금쯤이면 다른 이제 동기들하고 만나서 운동도 하고 제 건강 관리도 해야 될 나이인데 지금 늦둥이 때문에 위에 누나 둘 고등학교 3학년, 2학년인데 걔 혼자만 초등학교 이제 이번 들어갔어요. 그것도 데리러 가야 되고 아침에는 자기 엄마가 데려다주고 오후엔 내가 데려오고 방학 때는 또 제가 데려오고 합니다. 그 요즘에는 여러분들도 지금 결혼 잘 안 하려죠. 여러분 세대가 결혼도 잘 안 하고 힘드니까 결혼해도 또 애 잘 안 하려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죽어가는 거죠. 사랑 그런 거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종족 본능을 위한 유전자의 욕망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만 그러냐? 아니에요. 인간의 문화, 종교, 예술, 법, 도덕, 철학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의 배후에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전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유전자가 영생을 하겠다는 목적이 있어서 복제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복제를 하다 보니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일 뿐이에요. 복제를 하지 않는 유전자는 사라져 없어졌고 복제를 하는 유전자만 남아있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유전자는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 존재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쇼펜하우의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펜하우가 말하는 의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의지는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으며 의식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의 의지는 그저 막무가내로 날뛰는 욕망일 뿐이에요. 쇼펜하우의 의지는 한 사람의 욕망이고 좀 더 넓게 보면 인간이라는 종의 욕망이며 더 크게 보면 자연 전체의 힘이자 에너지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 전체의 배후에는 바로 이러한 힘과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의미입니다. 인간은 유전자의 욕망을 욕망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그죠.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고 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지요.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치?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이라는 게 없는 거죠. 예.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서 인간은 결핍을 느끼죠. 그래서 인생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물론 욕망이 일시적으로 채워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인간은 이번에는 권태라는 고통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다시 또 다른 욕망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인간은 또다시 결핍을 느끼고 고통에 빠집니다. 이처럼 인간은 욕망이 안 채워지면 결핍으로 고통스럽고 욕망이 채워지면 권태로 고통스러운 존재입니다. 이처럼 인생이란 결핍과 권태를 왔다 갔다 하는 고통일 뿐인 겁니다. 이처럼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계는 지옥에 가깝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에 대한 묘사는 상세하게 잘 되어 있지만 천국에 대한 묘사는 아주 어색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계가 지옥을 닮아있기 지옥에 때문입니다. 대한 세계는 이 세계가 지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한 우리는 묘사가 지옥을 있습니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만 천국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라이프니츠는 이 세계는 신이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세계라고 했죠. 쇼펜하우어는 거꾸로 말합니다. 이 세계는 신이 만들 수 있는 최악의 세계라고 말이죠. 제가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의 철학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 결정한다고 말했죠. 평생을 우울과 의심, 조현형 증상을 가지고 살았던 쇼펜하우어가 내린 인간과 세계에 대한 결론은 이겁니다. 인생은 고통이고 세계는 최악이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종착역은 결국 고통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음악입니다. 베토벤 음악이죠. 베토벤의 교향곡처럼 열정적인 음악이 아니라 바흐의 음악과 같이 수학적 형식미를 가지고 있는 음악이에요. 이러한 음악을 통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수학적 형식미를 가진 음악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음악을 통해서는 일시적으로밖에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길은 바로 열반을 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열반이야. 일체 욕망을 끊고 금욕을 통해서 열반을 하면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쇼펜하우어가 이 불교에도 한때 심취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쇼펜하우어가 이런 어떤 권태와 절망의 나락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동양의 불교에서 찾았죠.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억제하는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즉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원인을 욕망으로 보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욕망을 버림으로써 열반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불교랑 똑같아요. 실제로 쇼펜하우어의 책상 위에는 청동 불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불교와 힌두교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나중에는 자신이 기르던 개의 이름을 해결해서 아트만으로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20세기에 전통적인 사상의 반기를 들고 혁명적인 사상을 제시한 세 인물이 있는데요. 철학에서의 니체, 심리학에서의 프로이트, 과학에서의 아인슈타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우리가 유명한 인물들이고 다룰 수 있는 인물들인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하고 오늘 이제 쇼펜하우어를 하지만 다 연관성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죠? 이들 모두 쇼펜하우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렇죠. 예. 니체는 어느 고서점에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발견했는데 어떤 정령이 자신의 귀에다 대고 이 책을 집으로 가져가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14일 동안 정확히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새벽 2시까지 먹지도 않은 채 그 책만 읽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그리고 프로이트도 집중력.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프로이트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쇼펜하우어의 철학으로 이끌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종의 욕망은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융의 융이죠. 집단 무의식하고 너무나 흡사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정신분석학으로 가는 길을 개척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신분석하면 프로이트와 융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쇼펜하우어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연구실에 쇼펜하우어의 초상화를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거의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야심차게 내놓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거의 팔리지 않아서 폐지로 처분되었고 베를린 대학에서 한 학기 만에 해겔한테 망신을 당하고 대학을 떠났죠. 그리고 어머니와도 의절을 하고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고독 속에서 그에게 인생은 고통이었고 세계는 최악이었던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이제 죽고 나서 나중에 이 의지와 표상으로 세계가 유명해졌죠. 살아있을 때는 사실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독이 없었다면 아마 그의 철학은 나올 수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너무 또 길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염세주의 철학자로 유명하지만 굉장히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학자들, 프로이트라든지 이런 심리학의 또 실존 철학의 아까 니체도 나왔죠. 다 영향을 끼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텍스트를 조금 그래도 먼저 조금 맛을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분 준비된 텍스트 나오죠. 쇼펜하우어와 토마스 베른하르트. 토마스 베른하르트에 대해서도 또 잠깐 사실은 봐야 되는데 그죠? 지금 시간이 벌써 한 30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쇼펜하우어에 대해서만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토마스 베른하르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 후에 이 텍스트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지금 왜냐하면 조금 하다가 또 멈춰질 것 같거든요. 토마스 베른하르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사진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도 이제 오스트리아계 소설가이고 희곡 작가이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수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현대 독일어권 문학을 대표하는 아주 문제적인 작가인데 세계 무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르톨트 브레이트와 더불어 가장 많이 공연된 극작가, 희곡 작가입니다. 여러분 서사극으로 유명한 베르톨트 브레이트 알죠? 이 동급으로 평가될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베르나르트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유년기에 형성된 그 자아, 그리고 자기가 작가가 된 그 이후에 작가의 작품에서 뿌리 깊은 어떤 콤플렉스가 이 유년기 때 이미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가 미혼모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생아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모에게 불명예를 안 주기 위해서 오스트리아를 떠나서 네덜란드에 가서 이제 삽니다. 그 어머니가 네덜란드에 가서 이제 베르나르트를 낳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년기 때부터 이런 그 상처가 있었고, 한 살도 채 안 돼가지고 이 어린 베르나르트가 오스트리아에 있는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텍스트 보면은 또 외할아버지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자전 소설에 보면은 이 베르나르트가 그 당시 오스트리아의 향토문학 작가인 이 외할아버지, 그리고 이 이야기꾼이었던 할머니한테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유년기를 보내는데, 자기 삶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때로 기억하는 게 이제 이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중에 독일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면서 이 7살 된 베르나르트를 데려가서 함께 삽니다. 그렇지만 어린 베르나르트는 어머니의 새로운 가족하고 그 다니던 학교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말썽만 피우는 아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이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들과 청소년을 따로 합숙시켜서 훈련하는 그 교육시설에 보내버리는데, 그 이때 학교에서 받은 가혹한 체벌이나 뭐 이런, 그 당시 나치 소년단이 또 히틀러가 집권했던 나치 시대니까 그 나치 소년단 동급생들이 또 폭력을 행사하니까 여기에 시달려 가지고 나중에 트라우마가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래서 나중에 베르나르트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이 오스트리아 국가와 이 사회에 대한 비판의 어떤 바탕이 되는 게 이 유년기 시절의 경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나르트가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연관되는 작품을 많이 썼기 때문에 토마스 베르나르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봤고, 토마스 베르나르트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이 젊을 때 사진입니다. 그죠? 보통 이렇게 이마가 넓은 사람들이 예술가나 지식인들 중에 많죠. 나이 들면서 이마가, 저도 이마가 조금 넓은 편입니다만 젊을 때는 머리숱이 많은데 조금씩 이마가 올라갔습니다. 자, 토마스 베르나르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또 우리가 텍스트를 보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베르나르트에 대한 그 짧은 내용 잠깐 들어볼까요? 작가 토마스 베르나르트는 1931년 태어나 1989년 사망한 오스트리아의 소설가 및 희곡 작가입니다. 이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건 바로 조국인 오스트리아를 매우 혐오했다는 것입니다. 몰락하는 자에서도 오스트리아의 도시와 시골 풍경을 비하하는 표현을 계속 볼 수 있고요. 토마스 베르나르트의 이제 대표작 중에 이제 후기에 나온 대표작 중에 이제 몰락하는 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제 한 음악가의 일생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책 제목을 방금 언급했습니다. 특히 소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치에 협력했던 오스트리아인들을 맹비난합니다. 결국 그가 사망하기 1년 전인 1988년에는 당시 오스트리아 집권여당 대표가 수도 안에서 베르나르트를 몰아내고 그의 작품을 금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고요. 이에 작가는 사망하기 이틀 전에 오스트리아 국경 내에서 자신의 작품이 출판, 공연되는 것을
영원히 금지하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작가가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오스트리아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았겠구나 그렇죠. 예를 생각했던 것 들어서 같습니다. 그 당시 군부 독재 노태우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때 라면은 당연히 이것도 아마 감옥까지 갔을 수도 있겠죠. 예, 그냥 책만 검서되는 게 아니고죠. 저도 이제 586 세대, 원래는 이제 386인데 요즘 586이죠. 50대, 그다음에 80년대 대학 학번, 60년대 그죠? 386 세대인데 지금은 이제 586 세대가 됐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아까 말했던 베르톨트 브레이트 이런 사람 그 당시 전 세계를 휩쓴 유명한 그 서사극으로 유명한 극작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연도 못했어요. 왜? 그 사람이 이제 동독으로 망명했다가 나중에 분단되고 나서 서독이 아닌 동독으로 귀향했거든요. 그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그 당시 군부 독재 시절이니까 브레이트의 작품을 국내에서 판매도 못하고 공연도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가 싶었는데요. 그의 작품들을 하나씩 읽다 보면 그의 분노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만의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작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작품 소개는 마성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물에 대해서 잠깐 본 그런 타임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쇼펜하우어와 이제 베른하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37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쇼펜하우어와 토마스 베르나르트 텍스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남은 시간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